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이젠 환율까지 날뛰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런 한탄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고물가, 고금리도 견디기 힘든데 그나마 안정됐다고 여겼던 환율까지 지금 들썩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환율까지 급등세로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높은 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시장에서 기대하던 금리 인하 대신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힘든 건설업은 물론 간신히 버티던 중소 자영업자, 이 분들 도산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와 언론이 합심해서 어떻게든 띄우려고 했던 부동산 경기는 연착륙, 경착륙이 아니라 아예 추락할 수도 있고요. 어, 그럼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니터링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IMF 때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다시 닥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런 얘기 드리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경불진 두 PD는 그러길 바라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경불진 두 PD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거든요. 큽니다. 요즘 경불진몰 매출이 예전에 비교하면은 너무 많이 줄었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팍 줄지 않았습니까? 즉, IMF가 또다시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부류가 경불진의 두 PD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위기가 비껴가길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얘기 또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멀리서 성남 코뿔소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눈 감아버렸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떻게든 대안을 찾고 대비하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도 준비한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율 얘기했었는데 환율 정말 심상치 않죠? 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전날보다 2.7원 올라서 이제는 1352.1원. 와, 1350원이 넘었어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1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 이 원달러 환율 연초만 해도 1344원. 요때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약세로 전환했었잖아요. 그래서 13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전 10시 현재 1349.3원. 상당히 높죠. 어이, 이유가 뭡니까? 언론들은 이걸 언급해요. 미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줄고 있다. 금리 곧 내릴 거라고 했는데 그 금리 내린다는 이야기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달러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뭐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비둘기파로 알려졌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며 인플레이션이 실제 2%를 지속할 수 있는지 확신할 때까지 난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둘기파 난 아니야. 나 매파야. 이걸 다시 드러냈잖아요. 게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지어 일부 연준 의원들 금리를 오히려 이제는 인상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느냐? 지금 미국도 이 물가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국제 유가 다시 뛸 조짐입니다. 시리아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런 국제적인 변화 때문에 환율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에이. 근데 그런 설명은 연예인 부부가 이혼했을 때 소속사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박 PD가 정확히 보셨어요.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 말고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환율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요. 저희 방송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해 말부터였어요. 당시만 해도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불지는 미리 경고했습니다. 환율에 조만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당시 우려했던 이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환율 방어에 쓸 실탄, 여기서 문제가 터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 실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네. 그 실탄이 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외환보유고 아닙니까? 외환보유고. 현 정부 들어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는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거든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환 대응력을 위해 외환 보유액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했는데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 이렇게 답했거든요. IMF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 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외환 보유고 늘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그때 당시 얘기고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왜 이런 거를 예상 못합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외환 보유고는 줄고 있었어요. 그 숫자를 감추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시 추장관의 해명과는 달리 외환 보유고 현 정부 들어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외환 보유고가 넉넉해야 환율이 급등했었을 때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팔아서라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일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게 되면 이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IMF 외환위기 사태처럼 말이죠. 다행히 우리나라는요, IMF 이후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년 무역 수지 흑자,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 흑자를 누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흑자 외환 보유고에 차곡차곡 쌓아왔거든요. 이 통계를 보니까요, 노무현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07년 외환 보유액 얼마나 쌓았느냐? 무려 1,408억 달러나 쌓았어요. 그래서 당시 누적 외환 보유액이 2,622억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요, 당시 금융위기 고환율 정책, 뭐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수출을 어떻게든 늘려야 된다 하면서 이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2008년 한 해 동안 600억 달러를 또 까먹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다음에는 계속 수출이 좋아져서 2007년 대비 이 이명박 정부가 끝난 2012년 648억 달러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액이 3,270억 달러까지 쌓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3년에서 2016년이죠. 이때도요. 다른 정부보단 현격히 낮긴 했지만 그래도 441억 달러를 더 쌓았어요. 그래서 누적액이 3,711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감소하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얼마에 쌓았는 줄 아세요? 무려 920억 달러를 쌓았습니다. 네. 누적액이 4,631억 달러까지 늘어났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이 중요한 거 미중 무역 분쟁. 이때부터 급격하게 심화됐죠.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세계 공급망이 위기에 빠졌어요.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휘청거릴 만한 국제 이슈가 연달아 터졌음에도 역대 최고 수출을 계속 경신해 왔잖아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4,631억 달러.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재밌네요. 진보 정부에서는 되게 많이 쌓았고, 반면에 보수 정부에서는 조금 쌓였고, 그렇다면 이번 정부는 안 봐도 뻔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안 봐도 뻔하게 쬐끔 쌓았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쬐끔도 못 쌓았습니다. 탈중국 한다면서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탈한국을 당하고 있잖아요. 무역 수지 적자 지금 쌓이고 있죠. 수출도 감소하고 있고요. 아유, 그렇더라도 외환 보유액마저 줄었을까? 지난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말 외환 보유액
이게요,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보다 어떻게 됐느냐? 3천만 달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4,157억 3천만 달러.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 4,631억 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4,157억 달러, 474억 달러가 겨우 1년 반 만에 줄어들었어요. 와, 아니,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물론 수출이 감소해서 들어오는 돈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경불진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요, 환율을 방어해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즉, 추경호 부총리 그리고 정부 여당은요, 진보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외화 충격이 왔었을 때 지금 현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쌓아놓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쌓아놓은 그 외환 보유액 이거 깎아먹으면서 환율을 방어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 환율이 뛰는 상황, 이거 막지 못하는 거 외환 보유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혹시 이거 아시나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많은 언론들 요거 주목했었잖아요. 한미동맹 강화한다. 그 덕분에 경제동맹도 더 강화할 것이다. 한미통화 수합 곧 맺을 것이다. 많은 언론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미통화 수합 이거 맺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 맺어지지 않았어요. 미국과의 동맹을 그렇게 자랑하더니만 말이죠. 네. 아니, 뭐, 종이 비행기를 날리든 말리든,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미국에서 수합 협정해 주겠습니까? 게다가 더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이 미국과의 통화 수합은 못 맺었지만 지난해 6월 일본과의 통화 수합을 체결했거든요. 이때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때 정부가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하죠. 뭐였냐면 일본이 미국과 상시 수합으로 연결된 만큼 이번, 그러니까 지난해 6월 얘기예요. 한일 통화 수합후는 한미 통화 수합후에 가까운 수준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 이건 쓰리 쿠션이군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니 현 정부 환율 급등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이지 않나요? 문제는 환율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낮을까요?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 32%밖에 안 됩니다. 더 떨어졌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 곡물 자금률이죠. 이거는요, 20.9%밖에 안 됩니다. OECD 최하위권이에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먹고 있는 상당수, 거의 60%, 70%, 80%에 육박하는 상당수의 먹거리를요,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환율이 급등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먹거리 수입 물가 상승, 이거 불가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해외에서 수입하는 밀가루, 해바라기 씨유, 생선, 돼지고기 이런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 2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죠. 특히 아이고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과, 배 가격 전년보다 무려 88%나 올랐어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국산 과일 너무 비싸서 못 먹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오렌지나 멜론 수입 과일로 대체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요, 이런 수입 과일 가격까지 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 국민이 강제 다이어트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임진왜란 때처럼 다시 나무 뿌리 캐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때까지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요,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참 빨리도 하죠. 물가 얘기 지난해부터 얘기했는데 이제야 말이죠. 게다가 좀 말도 안 맞아요. 그제 대통령 담화에서는 물가가 2에서 3%로 안정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제는요, 물가가 너무 높다며
이걸 찾겠다고 무기한 자금을 투입하겠다. 음. 하루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원고 담당자가 하루 만에 교체된 모양이죠?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뭐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들의 고통을 알았다는 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책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것도 돈인데 돈 나올 구멍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박 PD가 얘기한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 부족했던 세수 수입이 무려 56조 원. 그런데요, 올해 들어선 좀 달라졌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첫 달 법인세가요, 1년 전, 그렇게 세수 수입이 크게 줄었던 1년 전보다도 오히려 2천억 원이 덜 거쳤다고 합니다. 더 거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따라서 벌써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올해 세수 부족이 지난해 56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100조 원에 다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 투입한다고요?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거기다가 돈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걸 무제한으로 풀게 되면은 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두 번째 이유, 그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베냉키라고 미국 연준 의장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돈을 무제한 풀지 않았습니까? 아베도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이 두 사람이 돈을 푼 이유가 있어요. 당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저물가 저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물가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쓴 정책이 바로 무제한 돈 살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 있지 않나요? 지금은요, 저물가 저금리가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시대예요. 근데 여기다 돈을 더, 그것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요? 그것도 무기한으로 풀겠다고요? 한마디로 물가 잡겠다고 돈 풀겠다고 했는데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물가를 오히려 급등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풀게 되면 물가가 오른다. 이거 경제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물가 안정을 체감할 때까지 무제한, 무기한 돈을 살포하겠다. 이거 도대체 원고 누가 써줬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체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불확실한 거,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왜냐? 예측을 할 수 없으니 대비를 하거나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게 되면 경제 주체들 어떻게 합니까? 가게나 기업들 아예 복지부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고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복지 시스템도 안 좋은데 복지 부동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불확실성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외 변수 등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불확실성도 있지만 더 큰 불확실성도 있어요. 뭐냐면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가 깨져 생기는 불확실성.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쁜 걸까요? 이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 더 나쁜 불확실성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총선 정말 투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경물진에서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놈이 그놈일지언정 최악과 차악을 가리면 그나마 데미지가 줄어든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